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켄드. 이번 이야기는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언제나 재미있는 남의 나라 정치 얘기 그쵸, 네.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국 정치 이야기예요. 네. 아, 요즘에 미국 정치 너무 꿀잼이에요. 네, 그쵸. 네. 자, 하원 의장 드디어 새로 뽑혔어요. 뽑혔다면서요? 네. 마이크 존슨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 미국은 우리나라랑 정치 구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뭐 양원제 택하고 있고, 막 하원 의장은 뭐 하는 건지, 상원장 네.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네. 이 사람이 뽑힌 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의는 또 뭔지 이제 다면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미국 정치 구조라는 것을 조금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하원 의장 새로 뽑혔다.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국회의장쯤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미국은 입법부가 양원제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상원과 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에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서열 3위쯤에 되는 게 이제 하원 의장이라고 볼 수 있을 넘버 텐데. 3군요. 네, 넘버 3죠. 그래서 부통령 다음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 상태에 있다. 네. 그러면 이 하원 의장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일단 대통령이 넘버 1인데 네. 대통령에게 유사시 뭔가 일이 생겼다. 네. 그러면 유사시에는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그쵸. 되는 거고. 근데 부통령까지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넘버 3 하원 의장이 그 자리를 그쵸. 대신한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그리고 뭐 상원 의장이 그럼 더 뭔가 엄청난 자리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하원 의장이 정말 실질적으로 아, 이제 실세. 네,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 하나 새로 뽑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미국의 입법부 전체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이 하원 의장이 네. 공무원 임명권도 갖고 있고요. 감독권, 뭐 네. 지휘권 갖고 있고 야당과 협의해서 법률 고문, 뭐 감찰관 임명할 이제 그 권한도 권한까지. 갖고 있고 그리고 아. 무엇보다 이 예산안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하원 의장 요 자리가 공석이 되었던 것도 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그쵸. 잡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리가 원래는 의회 구성 시즌에 채워졌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몇 번째 그러니까요. 하원 의장을 새로 뽐내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전에 좀 초유의 해임 사태가 있었다. 오, 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려 3주 동안이나 이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차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9월 30일로 이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네. 미국이 그때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셧다운이니까요. 정부가 셧다운을 한다고? 그 이게? 샷다를 어떻게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네. 뭐냐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서 연방 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을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막아야 되는 일인 그쵸. 거죠. 사실 네. 이게 공무원 월급이 안 나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청소 시스템 마비되고 네. 교통 시스템도 어딘가 마비되고 막 너무 무서워. 아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사실 약간 좀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셧다운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요. 공무원 월급이 안 네. 나갑니다. 공공 서비스가 중단돼요. 네. 그러니까요. 이 셧다운이 대체로 뭐 상원과 하원 의원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셧다운 일어난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면 이건 뭔가 지금 충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갈등이 있다는 네. 거고 의회와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였습니다. 그렇죠. 네, 메카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원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셧다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메카시가 임시 지출 법안을 내놔요. 그걸 그리고 투표로 가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저 멀리 오른쪽에 예, 계신 멀리 분들. 오른쪽에 far right인 분들이 그쵸. 이제 불만이 너무 쌓인 거예요. 메카시 쟤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네. 아니 사실 메카시도 공화당 의원이고 그쵸. 성향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온건하진 않잖아요. 온건하지 않죠. 오른쪽에 확고하게 계시는 분이었는데 네. 이 far right에 계시는 먼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일부 공화당원이 보기에는 이 메카시가 통과시킨 그 임시 지출 법안이 야 그냥 너 겉에 표면만 공화당으로 해놓고 민주당 거랑 너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싸우는 것처럼 왜 야 너 사실은 저기 편 아니야? 너 말로만 우리랑 같이 논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너는 쟤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네, 네. 나오는 건데 이 공화당의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서 메카시 의장의 해임 결의안을 10월 3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장을 내쫓으려는 시도인데 이 해임 결의안을 그동안 제출했던 게 몇 번 있었어요. 2번 정도. 예, 2015년, 2010년 그때도 하원 의장을 내쫓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 가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메카시어도 내가 메카시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아유 이게 뭐 하긴 했는데 되겠냐 이렇게. 되겠어?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신만만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결과가 찬성 216표, 반대 210표 이렇게 나와서 가결이 돼버린 겁니다. 6표 차이였네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줬다. 그렇죠. 민주당은 당론이었어요. 메카시를 내쫓는 게. 왜냐하면 앞서서 이 셧다운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에서 초래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메카시랑 바이든이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즈음에 메카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와. 네, 이 바이든 아들인 헌터가 야 우리 아빠 바이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그런 의혹들이 혐의를 받고 있죠.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의견이 갈렸어요. 이게 그렇다고 탄핵 이유가 되냐,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그래도 메카시가 좀 추진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가결될 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했거든요. 왜냐하면 상원을 또 민주당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이제 네. 복잡한 부분이에요. 미국은 상원하고 하원이 나누어져 있고 네. 지금 대통령은 민주당,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근데 이 메카시가 그냥 밀어버린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메카시 못 믿겠다. 이거 이 사람 지금 내쫓을 수 있으면 내쫓자. 내쫓자. 계속 우리 대통령 탄핵시킨다 만다 막 자꾸 그러는데 네. 그만 나대는 게 좋겠다. 네. 너는 안녕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당론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찬성이 의원 212명 중에 표결에 참여한 208명이 전원 찬성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나머지 8표, 216표였잖아요. 네네. 그 메카시의 방향성에 의심을 가진 이 far right인 분들. 그렇구나. 네. 공화당 내부에서 메카시의 오른쪽 성향이 너는 정말 오른쪽일까 의심을 했던 분들이 여기다 표를 더해서 네. 찬성 216표를 만들었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보니 사실 아무리 far right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메카시가 조 바이든 탄핵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친민주당 성향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그쵸. 같고 강고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체 예산안 내용에 뭐가 그렇게 그 먼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걸렸던 건지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좀 갈등을 빚었던 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었어요. 네. 여기에는 공화당이 반대 여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 셧다운 9시간 전에 메카시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안 된다. 우리 이건 양보는 못한다. 대신 바이든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 증액하는 거 그건 오케이.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계속 주장했던 국경 보안 조치도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카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하니까 이것까진 들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 저는 내쫓을 감인가 싶거든요, 사실. 아니 그게 셧다운 될 수 있다. 예산은 처리해야 돼. 안 돼? 협의해야 돼. 안 돼? 이렇게 얘기는 매년 나오지만 갈등은 고조가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 월급이 안 나갔다? 이거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 메카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갈등 고조됐고 서로 겁도 줄 만큼 줬고 이제 일단 예산안은 서로 한 발씩 빼가지고 하자. 통과를 시켜야지. 지금 월급 밀리면은 저기 그 뭐 제임스 아저씨 어떡하니? 그러니까요. 밥 먹어야 되는데. 그치. 밥알아는 지금 애가 셋인데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사실 좀 메카시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상식적인 결정이었을 텐데 이 극우라고 불리우는 공화당의 그 8분이 아주 큰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큰일을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3주 동안이나 그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케빈 메카시를 내쫓은 맷 게이츠라는 의원이 공화당에 있는 굉장히 초강경 우파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인데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플로리다 남자. 싸우려고 만들어진 사람. 이렇게. 어떡해. 기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저 좀 보고 웃었거든요. 그러네. 약간 풋하게 되는 부분이 그쵸, 있네요. 뭐 석관동 불주먹 이런 것처럼. 플로리다 상남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 일단 트럼프가 계속 미는 거 있죠.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였다. 그거는 이제 당연하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이 기계가 너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안 뽑히던 하원 의장 그래도 뽑아가지고 자리에 앉혀놨으니 다행인 거 아닌가요? 네. 이 게이츠 의원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지금 뽑힌 이 마이크 존슨과 왜인지 겹쳐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이번에 뽑힌 마이크 존슨도 친트럼프계예요. 이 사람이 뽑히기 전까지도 정말 지난한 과정이 있었죠. 맞습니다. 일단 217표는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인 맥스 밀러가 폴리티코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뭐 지금 하원의장 후보자 중에 누구도 이게 217표 확보 못한다, 달성 못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뽑힌 마이크 존슨이 4번째 후보였습니다. 24일에는 후보자가 2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코미디죠 완전. 그래서 온건파인 톰 에머 원내 총무가 3번째 후보였는데 강경 우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째 후보가 나왔고 그 후보 이제 마이크 존슨이 이제서야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뽑힌 사람, 그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스라는 이름이 대체 무슨 인물인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뭘까요? 좀 뭐 매콤합니다. 그렇군요. 매콤해요. 이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지지한다. 이제 의사 밝힌 의원 중 한 명이었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할 때 공화당 의원들의 결집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거 뭐냐. 일단 그 클리셰 있잖아요. 이제는 뭐 당연해 보이는 동성결혼 반대, 임신 중지 반대. 이거는 이제 기본 찬처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2022년에는 이제 교내에서 성 정체성 관련해서 논의하지 마라. 그래서 학교에서 너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학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법안을 내기도 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 이건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이스라엘 지금 좀 난리가 났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원한다. 이렇게 또 취임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태로운 시간에 서 있고 위험에 빠진 세계가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동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이 공격받는 건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연설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참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요. 미국 정치 역사상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메카시의 전 하원 의장 해임이 사상 최초 사건이었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또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극소수의 강경파 의원들이 공화당이라는 유구한 전통을 가진 미국의 정통 우파 그 정당을 아주 쥐고 흔들고 있다라는 점도 정말 특이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트럼프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오래 갈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네요. 저는 미국에서 전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본 적이 있었나. 미국 전 대통령의 얼굴을. 왜냐면 우리가 오바마는 잘 못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간간히 뭐 좋은 일 한번 할 때는 한 번씩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매번 이제 신문 그 웹사이트 일면에 딱
걸려 그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거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2명이 쓴 이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본 내용들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민주주의 전통의 붕괴와도 마찬가지다. 붕괴와 같다. 이렇게 또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때요? 아람 에디터는? 글쎄요. 저는 좀 아주 깔끔하고 네.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려한 궁전 같은데 독재자가 훈장 같은 거 치렁치렁 달고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게 저는 좀 떠오릅니다. 네. 저는 딱 이 민주주의의 붕괴 들으면 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스카페이스에 네. 그 마지막 그 총기 난사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의회 장악하고 막 대통령 사살되고 막 이런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거든요. 저 정도 되면 저거 민주주의 위기구만 이러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런 네네. 단순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사실상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붕괴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도만이 아니라 관례와 관습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용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잘 작동해야 돌아갈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민주주의는 좀 상호 관용과 제도적인 자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가결된 게 역사상 최초라고 하잖아요. 네. 이건 일종의 관례 붕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모든 제도를 나에게, 우리 당에게 혹은 이 8명에게 딱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 제도적 자제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지금 좀 이런 미국 정치판이 돌아가는 구조와 움직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남의 정치 얘기 재미있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듣다 보면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미국 정치 상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정치 상황의 전망을 좀 해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 국민들의 생각도 그리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정치 자체에 대한 태도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PRRI라고 해서 공공종교연구소와 브루킹스 연구소가 합작해서 벌인 조사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의 미국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를 조사했는데 일단 초당적 합의를 이룬 게 하나 있는데 바로 2024년 대선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이거는 다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야 되는 게 이 위험이라는 말 있죠. 이거 위험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양극화된 상황에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위험은 다 다른 모습일 거잖아요. 근데 이걸 증명하는 다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애국자들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폭력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 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네. 저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독립운동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가 3년간 이 질문 했을 때 중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번에 2021년에 공화당원 28%, 무소속층이 13%, 민주당원이 7%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33%로 늘었고 민주당도 13%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지속되고 고조되면서 이런 과격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네.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쵸. 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 네. 미국 정치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미국도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트럼프 인기가 식지를 않아요. 예. 한 달 전쯤에 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랑 ABC 방송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바이든 트럼프 중에서 누구 뽑냐 했을 때 트럼프가 51%, 바이든이 42%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10명 중에 6명이
트럼프가 재선하면 미국 민주주의와 삶이 위험할 거다 이렇게 또 답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국 정치의 중심축이 어쨌든 트럼프에게로 옮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여야 한다. 트럼프는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쨌든 어느 그쵸. 쪽이든지 간에 트럼프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축이. 트럼프를 선택할지 말지를 두고서 갈려 있는 것이지 트럼프라는 인물이어야 되냐 또 다른 인물이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2015년 전까지는 뭐였냐? 네. You Fired였어요. 아, 그쵸. 굉장히 재주가 네. 있는 그리고 약간 똘끼가 있는 그쵸. 사업인이구나. 자기를 이게 뭐랄까 쇼잉오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음. 관종이구나. 네. 요 정도의 좀 재미진 개구진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 2020년이 지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가라고. 국회의사당으로 가야 된다. 출동해라. 네. 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정말 아주 위험한 그쵸. 선동가의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치적 분열 그리고 민주주의의 분열 이런 게 사실 그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모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사람들의 믿음이 그만큼 조금씩 변화를 해왔을 텐데 지금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이 백인 대체 이론을 믿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유색 인종이 백인의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백인은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 예, 이런 이론인데 제가 또 이런 음모론 관련해서 정지돈 소설가와 또 인터뷰한 게 있죠. 북저널리즘 톡스에서 또 만나볼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이 믿음의 온도라고 해야 할까요? 그 격렬함이 좀 너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이제 하원 의장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격렬하고 목소리가 큰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2024년 대선을 좀 안전하게 치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것도 있고 정면교사 삼을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우리도 내년에 바로 이제 총선 앞두고 있고요. 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흔들린다, 변화의 시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국회의사당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던 미국의 사례 저희가 허투루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위켄드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겠죠? 네, 당연하죠. 네, 북저널리즘 위켄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켄드에서 만나요.